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돼 있고 부동산 공법이 뭔지 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우리 이제 기초 입문서에서는 페이지는 124페이지거든요. 124페이지에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 뭐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토지 규제를 위한 행정법이다. 토지 관련 공법이다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놓은 건데, 공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를 제가 PPT로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부동산 그러고 동산 그러면, 우리가 동산 그러면 움직일 동자에다가 재산 산자 써서 우리는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하고요.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거는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 부동산이 뭐야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이거는 이제 초딩 수준이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가 달라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이거는 현재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이 소유권의 명시 방법입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알릴 거냐, 남들한테 명시하는 거, 알리는 방법이 달라. 예를 들어서 구두나 예를 들어서 안경. 자, 이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 누구 거 같으세요? 속으로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그죠? 네 거, 제 거죠. 제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네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린 법률 용어로 점유한다고 그래요. 점유, 갖고 있는 거. 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하는 거죠. 즉 점유하는 사람이 자, 이 시계 누구 거죠? 제가 설마 이 강의 찍으려고 시계 빌려왔겠어요? 그죠? 얼마 된다고 이걸. 그래서 시계는 제 거겠죠. 왜? 동사는 점유하는 사람, 신발 내가 신고 있는데 내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데, 이 동사는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은. 이 토지요, 점유자가 만약에 소유권자다라고 추정을 하면 저 여기 못 있어요. 저 지금 제 지방이랑 제가 서울에 있는 집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러 안 오고 제 잠실에 집에 못 나와요. 만약에 강의하러 나왔다가 강의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문이 누군가가 문을 뜯었네.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누워 있어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점유자다. 그랬더니 점유자가 뭔데? 소유자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내 건데? 했더니 점유자가 소유자인 거 모르냐? 막 이러면서 분쟁이 싹 틉니다. 그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공적 장부라는 게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적 장부, 줄여서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에다가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라고 등록하여 기재한다 해서 등기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등기에다가 하고요. 주택은 주택 등기, 이제 건물 등기에다가. 그래서 요 건물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이제 써놓겠대. 이걸 우린 등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오다가 지금 현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바꿨죠. 이름을 좀 바꿨는데, 몇십 년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써오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입에 익어서 그냥 등기부 등본 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는, 그러면 쟤는 점유로, 동사는 점유로, 부동산은 뭘로 해야 돼? 등기로. 그래서 중개 대상물 중에, 자, 부동산의 정의가 어디 써 있냐면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토지하고 정착물, 그럼 얘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고 부동산은 어디에 등기해야 돼.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자동차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제가 강의하려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종로에, 지금 촬영지가 종로인데, 지금 현재 그 피카디리 극장 있죠. CGV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하고 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 촬영이 끝나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동산은 점유자가 추정된댔죠. 누가 창문을 깨고 거기 들어가 또 앉아있네. 그러더니 너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그랬더니 점유자가 뭔데? 소유자다. 왜?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소유자니까. 또 배운 거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분쟁이 또 싹 트겠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큰 동산은요, 법에서 이것도 등기랑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공적장부에서 등재해서 기록을 하자 해서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등록증, 선박 등기, 뭐 항공기 등기 뭐 이런 거 하죠.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죠.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한대요. 예. 근데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준부동산, 우리가 아파트하고 토지 중개하지 우리가 자동차 딜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토지, 건축물 이런 거 주 대상이지 뭐 임목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건물들이라고 토지 이런 것들을 중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지만 주 대상물은 이거다. 그래서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법은 뭘 규제하냐면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규제라는 거야. 이거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하지 마.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거. 야, 너랑 문제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가 잘못한 것 같아. 그 규제하는 거 해결하려고 만든 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사 관계에서 민법이 대표적인 법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자, 빨간불일 때 가야 돼요? 파란불일 때 가야 돼요? 그렇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가야 되죠? 근데 빨간불일 때 가면 돼, 안 돼? 안 돼. 도로교통법에 빨간불일 때 가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부동산 관련된 게 아니죠. 공법이에요. 그래도 공법인데 부동산 관련된 공법은 아니잖아. 그럼 공법 중에서 부동산, 내가 건물을 지려고 그래, 이 땅에다가. 그럼 건축할 때는 허가받고 지르죠. 부동산 갖고 규제하는 법들은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만 관련돼서, 토지하고 건물만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보시면 이제 개념 이해되셨을 거야.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공법이라 지금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률로 규제하는데, 토지 관련된 규제법을 우리 4개를 배울 거고요. 건축물 규제법을 2개 법을 배울 건데, 이게 건축법하고 주택법, 여기가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을 배울 거예요. 40문항이 나올 건데 그 40문항 중에서 26문제, 14문제 나와서 더하게 되면 40문항이다.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하고요, 부동산공법하고 공시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이 40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동산공법 6개 법률에서 40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를 졌죠. 공동주택 졌죠. 대규모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는 건축법을 규제를 안 받고 주택법이라는 법을 받아요. 일반적인 건축물들 있죠.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이 2개 법이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 우리 시험 범위에 2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여기는 농지예요. 산지, 임야야. 근데 산지관리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산지관리법은 우리가 중개하기가 많지가 않아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빠져 있고, 농지법은 시험 범위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농지하고 산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농지법만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가 너무 오래돼서 재개발도 해야 되고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해서 만든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도시정비법. 그리고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집이 돼 있어서 도시화 시킬 땅들이 좀 있어야겠는데, 새로 도시로 만드는 법을 도시개발법에서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토지를 이용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차근차근 짜서 이용을 해라. 그래서 전국토에 짜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요게 법이 지금 현재 토지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4개 법이고, 건축물 관련된 거 2개 법에서 6개 법률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항이 40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 6문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각각 7문제에서 다 더하면 40문항이 나오고요. 40점 미만 없이, 즉 40점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점 이상이면서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되면 요거는 절대적으로 합격증을 주겠다. 절대평가로 돼 있으니까 조만간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 그러면 꽈락 없이 제일
높은 사람 순으로 해서 순위에서 자르겠죠. 아직까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40점을 넘으시고 다른 과목 평균 전체 해서 60점이 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항수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토개혁법, 자, 6개 법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국토개혁법 12문제,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15%에서 6문제, 6문제, 건축법, 주택법이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이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현재 분포도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법이 국토개혁법하고 건축법입니다. 주로 이제 국토개혁법이 되면 개발법, 정비법이 좀 자연스럽게 되고요. 건축법이 좀 되면 주택법이 자연스럽게 돼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문제를 마치면 40점이 되니까 40문제 중에서 우리는 16개를 최소한 마치셔야 되는데 합격생들이 대부분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공법 꽈락을 넘은 상태에서 평균 60점을 맞춰서 합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중개사법이 좀 약간 양이 좀 적은 편이라서 얘가 총 조문이 한 1000개 정도 된다면 중개사법이 한 120개? 1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개로 따지면 30배가 더 많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좀 하시고 공법에다 점수를 좀 넘기면 우리는 40에서 60점 사이만 맞아도 성공인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가 공익적으로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들이 부동산 공법인데 그것만 규제하는 핵심 법률이 130개인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법률은 어느 거? 6개. 국토개혁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근데 문항수가 제일 적은 게 농지법이다 보니까 농지법은 2문제 나와요. 근데 2문제 나오는데 항상 답이 5번에 있었다가 재작년부터 제가 느낌이 안 좋아서 4번으로 바꿨는데 4번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정답이. 그럼 농지법은 농사. 따라해서 농사번 찍으라고요. 그럼 이제 농지법 끝. 안 해도 돼,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 것만 골라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보시고 나머지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공법 개념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6개 법률 중에서 아까 전에는 강남을 봤는데, 자, 강북을 한번 보시면 약간 강남하고 개발된 게 약간 좀 다른 게 강북이 먼저 60년대, 70년대 개발이 됐고 그 다음 이후에 강남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인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기반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지역에 여기 중간에 개발 안 된 녹지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낮은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는 개발이 좀 된 지역 있죠. 여기를 개발을 다시 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 거야. 근데 여기도 앞으로 저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저렇게 변신할 곳인데 아무런 규제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에라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싹 밀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거다. 이렇게 건설하기 위한 거를 하나하나 절차를 규제하는 법들을 배울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었냐? 우리나라도 이제 급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막 개발을 막 해왔던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죠.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개발 도상국이었잖아요. 개발 막 도상국이었다 보니까 계획성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좀 많아서 개발은 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좁아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법 제도를 좀 바꾸면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개발할 땅은 여기는 개발하지 마. 2개로 일단 무조건 나눴어요. 그래서 개발할 땅, 보존할 땅. 그럼 개발할 땅은 이제부터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2개로 일단 구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도를 정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걸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그래서 예전에는 용도지역을 5개로 구분했는데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인데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준도시. 농사짓고 나무 키우자.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준하는 준농림. 여기는 개발하지 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예전에는 도준, 농준, 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99년도였었어요. 벌써 99년도였는데 99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강의했냐면 따라하세요. 도준농준자, 도준농준자 이랬었어요. 도준농준자 이렇게 5가지 용도 제가 외우라고. 근데 지금은 이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를 알면 암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관리를 하자. 도시가 아닌 지역은 보존해야 되니까 국토이용을 규제하자. 국토이용관리법.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2개로 이원화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에서 도시로 넘어갈 때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2개의 법을 통합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생겼던 애가 누구였냐? 도시는 아닌데 준에서 관리하는 준도시랑 농림으로 보존할 건데 개발을 좀 풀어준 게 준농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할 건데 개발도 가능한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 있잖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걸 공부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노리다 보니까 난개발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하게 됐는데 그 개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옛날에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을 5개로 구분했었다. 근데 왜 바뀌었냐? 그거부터 갈게요. 자, 제가 갑자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해요. 서울, 인천, 경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인경,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근데 경기도 쪽에 보시면 여기는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가장 인접한 지역은 보시면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수원하고 용인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죠. 같이 붙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수원은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원이 되게 큰 줄 아는데 수원이 작아요. 수원이 요만하고 용인이 이만해요. 엄청 커서 용인이. 근데 수원 용인 하지 용인 수원 하진 않아. 그죠? 네, 수원의 인구가 120만 명이고요. 용인의 인구가 지금 현재 100만 이제 아직 안 됐죠. 80만에서 지금. 근데 100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 이 용인이 준도시 지역이 아니라 준농림이 이렇게 많았어요. 준농림이라는 건 농사 짓고 나무 키우는 건데 개발을 약간 허용하는 땅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용인시 지도인데요. 이쪽은 이제 동이 이렇게 구분이 많은 거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면으로 돼 있죠. 여기는 개발이 좀 많이 된 지역 이쪽이고요. 오른쪽 밑은 좀 개발이 덜 돼 있어요. 자, 용인시 그러면 제가 맨날 공법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다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997년도면은 IMF가 우리나라 그래도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회사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외국에 진 빚이 너무 많아서 그때 금모으기 운동할 때 이 97년도 IMF 터질 때가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IMF가 터졌대. 그래서 저희는 군대에 있으니까 터졌다 그러면은 폭탄이 터진 줄 알고 뭔 소리야? 막 그래서 우리 뉴스를 봤는데 친구 아버님, 그 후배 아버님 뭐 연락 와서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막 아버님 자살하시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면서 부도나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무너지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9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때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의 정책이 뭐였냐면 햇볕 완화 정책이었었어요. 왜 그걸 질 수밖에 없었냐면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도로 건설, 철도 건설, 공공 건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이 하세요, 국민들이 하세요라고 하려면 규제를 뭐 해야 돼요? 완화해서 풀어줘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게
여기 준농림 지역이라는 데에다가 여기가 옛날에는 4층 이하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준농림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려면 5계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게 아파트인데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니까 건설업자, 디벨로퍼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막 몰려가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서울에는 못 지니까 싼 땅을 찾았죠. 싼 땅을 찾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많은 용인시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아파트 짓고 아파트 짓고 그냥 계속 졌어요. 실세 없이 그냥 땅만 나오면 짓는 거야. 이거 만드느라고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넣고 하느라고 이거. 자,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대수가 다 299세대야. 근데 가끔 가다 이제 500세대도 있고 뭐 한데 299세대를 지었을 때는 어느 세대에서 냄새가 좀 나죠? 그죠? 300세대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300세대에서 냄새가 난단 말은 자 보세요. 300세대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300세대를 지면 뭔가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규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300세대를 넘으면 그 당시에 학교용지 부담금 요게 있었어요. 요게.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안 내려면 299세대를 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이 299세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랑 이 500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둘 다 똑같은 30평형대인데 얘는 3억에 분양받고 얘도 3억에 분양받는데 얘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어딘가에 학교용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들게 해줬어. 학교용지 부담금을 만들게 해주고 그러면 얘도 안 냈어. 얘도 안 냈어. 그럼 다 안 냈죠? 지금 안 낸 애가 천지잖아 이거. 얘네도 안 냈고 얘네도 안 냈고. 그럼 돈을 안 냈는데 유일하게 얘만 냈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가 10,000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00세대 들어오고 30,000세대가 들어왔는데 학교가 딱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10,000명이 들어왔어요. 30,000세대 중에 뭐 30%가 초등학생이 있었다 치면. 그런데 학생 수가 모자라잖아요. 학생 수가 학교 수요보다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오전반하고 뭘 나눠야지? 오후반. 저는 오전 오후반 세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22반 2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 있었던 기억나요. 고시라서 고시잖아요. 고시라 강씨 다음에 고시는 2번이었어 항상. 그래서 그때 당시 오후에 전 친구들하고 교대하면서 들어갔던 기억나거든요. 이런 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학교가 없으니까. 자, 이제 건물은 다 졌는데 학교 부지를 또 만들려니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전 오후반 그러다가 산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산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는 땅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이제 학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를 줬더니 이때 당시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피빅 쓰러져요. 등산을 하고 오거든. 그때 당시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지금 20대 중반 됐죠.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애가 치마 입었는데 다리가 좀 되게 두꺼운 것 같아. 혹시 용인시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다리가 엄청 튼튼했어요. 머리는 조금 그렇지, 머리도 똑똑하고 몸도 튼튼하고.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이 뭐냐? 또 도로는 이게 농림지역이잖아. 준농림이니까 농사 짓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로가 1차선 도로인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차는 맨날 막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용인시 한번 들어가면 교통지옥이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안 그래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서 없이 건물만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만 짓고 나니까 여기서 여기 빠져나가는데 1시간, 2시간이에요.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려. 아침에 옛날에는 7시에 출근했는데 입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느 날부터 힘드니까 부모님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뿔뿔이 헤어져. 아버지는 서울에, 어머니는 애들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 되고 아버지는 회사 근처에 고시원에 엄마는 여기서 집은 있는데 힘드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외롭잖아. 또 외로우니까 또 바람나고. 애들은 맨날 집에 오면 자고. 학교 없어가지고. 저기 뭐까지 걸어갔다 오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져요? 내 집 마련했다가 들어왔는데 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증축하기 시작하면서 사고도 나고 증축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용인시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원인 분석을 했더니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 준농림 지역이 문제가 됐고 준도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지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땅만 남은 지은 겁니다. 이거 땅만 나면. 여기가 축전 고가도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1시간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냥갑 아파트라고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게 용인시에서 시작했거든요. 집 짓고. 근데 여기 농지예요. 집 짓고 이렇게. 성냥갑 아파트다. 이게 이제 산에다 지었던 초등학교고. 여기 출신들이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뭐야? 그러면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된 형태에서 기반시설이 없었던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난개발의 주범,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합쳐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였어요. 그래서 토지공사 박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면 아파트, 길 건너면 아파트 이렇게 줘놓으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인시 인구가 2000년대만 해도요. 아파트 가구 수가 5만 세대밖에 없었는데 불과 이게 4년 사이에 13만이면은 거의 3배가 는 겁니다. 인구로 따지면 99년 거의 2000년에 35만 명이었는데 인구수가 5년 사이에 68만이면 2배가 늘었어요. 5년 사이에 인구 2배가 는 거는 이건 기하급수라고 보셔야 돼.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 학교도 그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 그때 당시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개발 끝나면 또 저기로. 용인시의 난개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을 깎고 땅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습은 5년 전에 저 수지지구, 지금이나 비슷하다. 동백지구, 청석지구, 서북부 지역에선 지난 5년간 장소만 다를 뿐 난개발이 계속됐고 영동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청덕리 아파트 건설을 위해 다지기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도로 건설에 치중을 막 해서 그때 나온 게 영서고속도로가 나와요. 용서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용인과 서울고속도로예요. 용서고속도로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좋아졌죠. 용인은 이제 거의 핫한 지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 난개발 그러면 신문에 항상 용인 나오고요. 아파트 신축 절대 반대하시는 주민들, 청곡초등학교 증축. 지금 증축하다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 어떡할 거냐 반대하고. 그리고 교통지역 용인시는 책임져라. 성냥갑 아파트 기반시설 문제 생겼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이제 용도를 바꿔야겠다. 문제가 됐던 애들 바꿔봅시다 라고 시작했던 게 전국의 토지가 아까 전에 분명히 2개로 나눠졌었는데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근데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인데 개발할 땅은 도시 지역이죠. 근데 비도시 지역이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준자 들어간 놈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준농림하고 준도시를 없애버리고 집중적으로 관리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얘를 관리지역이라고 통합하면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나눠지고 얘를 전체 4개 한꺼번에 용도지역이라고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걸 용도지역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은 현재 도간 농자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인데 전국 땅 어디를 가든 이 4개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도시가 제일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15%밖에 안 되고요. 농림이 거의 49%. 농림이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25%, 얘 15%, 얘 한 10% 정도 돼요. 제일 많은 게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많은데 도시지역 안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랑 일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 기능을 나누고 실지역도 나눠서 녹지로 만들겠다 해서 주상, 공, 녹으로 나눴어요. 주상, 공, 녹. 4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눴고 주, 상, 공, 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주거지역도 전용해서 쓰는 지역을 전용주거, 일반적인 기능 일반주거, 준주거에서 전, 일, 준 이렇게 하거든요. 전, 일, 준. 그러니까 전용해서 주택만 지어. 다른 기능도 넣어줄게. 그리고 상업기능 주겠다가 준주거예요. 그리고 중심 업무 기능, 일반적인 상업 기능, 유통 기능, 근린 서비스 기능을 넣어라가 상업 기능은 4개로 세분했고,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어라. 다른 기능도 넣어라 해서 중공업까지 나눠서 걷고, 그래서 전일준. 녹지지역은 농사만 지었고 절대 개발하지 마. 농사라도 적게 조금 개발을 유보시켜 놓겠다. 나중에 주상공 용지 부족하면 요 자연녹지 풀겠다 해서 현재 4개를 세분한 걸 또 세분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농림으로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으로 지정하기도 애매할 때 지정해 놓은 게 3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서 보생계라고 하는데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뭘로? 보전관리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좀 애매하다 그럼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다 해서 생산관리. 그리고 도시적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난개발의 원인은 뭐예요? 계획 없이 무작정 뭐 한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선 개발해 놓고 후회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슬로건을 바꿨어요.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해서 선계획 후개발 취지로 바뀌면서 선계획 후개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개발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짜야 된다 해서 개발하려면 집중적으로 계획 짜라. 그래서 계획관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준도시 지역인 거죠. 생산은 준농림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분했고, 그 다음에 전용도 주택이 2종류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섞이면 안 되니까 얘는 2종류로. 그래서 1종하고 2종 전용 2개로 나눠서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일반 주거는 저층하고 중층하고 중고층에서 3개로 나누면서 섞이지 마라. 그래서 3종, 1, 2, 3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종, 2종, 3종. 그래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로 세분했고 준주거는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용도가 크게 보시면 도관, 농, 자 4개 용도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4개로, 관리지역은 3개, 보생계, 세분이 안 돼요. 4개에다가 3개 더하면 7개, 8개, 9개라 9개 지역인데 시행령에서 이거 세분한 걸 다 더하면 여기 1, 2, 1, 2, 3에다 준주거 6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총 21개에서 우리는 이걸 4, 9, 21이라고 그래요. 사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로 구분해 놨다. 대한민국 현재 용도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제 머릿속에 넣게 해드릴 거야. 제가 넣어드릴 건데 여러분도 제가 넣어드릴 때 이걸 받아들일 의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용도 지역이 도관, 농, 자로 돼 있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농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은 전, 일, 준인데 1, 2, 1, 2, 3 준주거로 돼 있고 상업은 중, 일, 6은 공업은 전, 일, 준, 녹지는 보생자 이게 됐다. 그리고 관리는 보생계. 그리고 농림지역은 세분이 안 되고요. 자연환경도 세분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요 용도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의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지 규모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일종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지으시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시되 건폐율은 최대가 50에 용적률은 200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내가 100평이 있으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50평. 최대로 쌓을 수 있는 연면적은 용적률은 대지의 한 배, 100%. 이거를 규제해 놓고 그 땅에 대해서 저 범위에서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거를 21개 용도마다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다 적용해 놨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이게
개념 이해하고요. 기본 이해한 다음에 요약집 갈 때쯤 되면 자동적으로 다 외워져요. 수업 시간에 앉아만 계시면 제가 어떻게든 다 외우게 해드리니까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오늘 개념 이해 이론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내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공법에 까락이 나왔다. 그럼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갖고 오세요. 내가 환불해드릴게. 제가 집 팔아서라도 해줄게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단 눈 뜨고 있었을 때. 눈 감고 있는 거는 용서 안 돼요. 눈 뜨고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입에 다 넣어드릴 테니까 눈만 뜨고 계시고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따라 하세요 그러면 네, 도관농자 그러면 도관농자, 주상공록 그러면 주상공록 따라 하시면 돼. 그래서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총 21개 용도인데 정의 한번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용도지역 현황도인데 서울시는 무조건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어. 유일하게. 서울시는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없어요. 관리지역도 없고. 그럼 아까 도시지역은 뭘로만 나눠진다고 그랬죠? 주, 상, 공, 녹으로만 돼 있어.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이요. 주, 상, 공, 녹. 됐어. 그럼 주상, 공, 녹인데 길게 누르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서 주상공록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어느 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지 느낌이 왔어요? 노란 색깔입니다. 주거지역이에요. 서울시 땅의 절반이 주거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 많을 것 같잖아. 상업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상업지역에서 4%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종로 중구하고요. 여기 여의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 그리고 여기 약간 보라 색깔 나는 게 공업지역이에요. 여기 강서구하고 영등포하고 금천구하고 성동구하고 여기 도봉구. 여기만 공업지역이고요. 나머지 녹색이 녹지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주거지역도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냐면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뭐 준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층짜리 지어라, 4층짜리 지어라, 20층짜리 지어라 다 달라요. 달라서 여기는 막 25층짜리 줘놓고 15층짜리 줘놓고 여기는 4층짜리 줬고 2층짜리 줬죠.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라서 얘가 들어간 거지 얘가 이걸 지어서 일종 전용 주거가 된 게 아니에요. 얘가 일종 일반 주거라 4층을 진 거고 얘가 2종 일반 주거라 이걸 진 거예요. 땅에 대한 규제가 용도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규제를 해 놓은 거예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라 아파트가 안 돼요. 아파트는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아니면 준주거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용도 지역을 준 다음에 해당 용도 지역별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뭐 올바르게 나열한 거, 올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무 나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건축이 가능합니까? 이런 거 바로 물어볼 때 쓰는 거라서 이거 실무랑 직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의 개념이라서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되시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이걸 이렇게 이용해 놓은 거예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용도지역 중에서 도관농자 중에 제일 많은 게 농림지역이랬죠. 농림지역이 거의 47%. 농림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5% 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분포도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 적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 자,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얘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위주. 일반 주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이에요. 4층 이하, 그리고 중층 이하, 중고층 이하에서 얘는 연립이나 다세대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중층의 아파트 있는데 좀 약간 고층의 아파트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고요. 주상복합 같은 거 있는 게 상업기능 들어갔겠죠. 준주거니까.
그래서 여기 추상복합 같은 거 있는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다. 이거를 대한민국 땅마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버스 정류장,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공업도 전용해서 중화공업 중심에, 그리고 경공업 중심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기능 들어간 거. 녹지지역은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존 녹지랑 농사라도 지세요. 제한적 개발 허용하겠다.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농사짓는 농림지역, 나무 키우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요거를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땅이 21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구나라는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용도 지역의 개념인데 도심지역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되게 높죠. 이게 3종 일반 주거예요. 여기 2종 일반 주거고 여기 1종 일반 주거고 여기 3종 일반 주거,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올림픽공원이니까 녹지지역이겠죠. 녹지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송파구청이고요. 제2롯데월드 부지예요. 하늘에서 보면 자, 송파구청이고 롯데월드고요.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여기가 녹지지역, 올림픽공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주거단지인데 아까 제가 주거지역이 제일 많댔죠. 서울은 50% 이상의 주거지역인데 제일 많은 게 2종 일반 주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기 있는 땅 하나를 가지고 규제를 어떻게 해놨는지 건물의 규모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면 내가 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겠구나. 그럼 내가 중개사가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브리핑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알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3강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3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